이른바 백원우 팀에서 일했던 수사관이 숨진 뒤 경찰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한 검찰은 데이터를 복원하기 위해 잠금 해제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초경찰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과 경찰이 1시간 동안 대치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숨진 수사관의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있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공개적인 경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3층 공사장에 떨어진 벽돌에 60대 남성이 맞아 숨졌습니다. 공사 현장에는 낙하물을 막는 안전시설이 없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또래 아이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 아동의 부모가 다른 부모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를 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이 공개돼 어린이집에 피해를 입었다는 항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미쓰비시 줄사택으로 불리는 건물을 둘러싸고 철거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만든 열악한 학숙 건물인데 이 건물에 스며있는 아픔을 취재했습니다. 남다른 사연을 지녔다는 이 집들의 정체는 무엇인지, 갈등을 해결한 방법은 없는 것을 제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 천연가스를 중국에 공급하는 3,000km 구간의 가스관이 개통됐습니다. 미국의 패권에 맞서 두 나라가 에너지 동맹을 맺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잠겨진 아이폰, 이틀 전 숨진 A 수사관의 휴대전화는 그 마지막의 진실을 열어줄 열쇠입니다. 누구와 통화를 하고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을 풀 단서도 담겨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이 확보한 이 휴대전화는 아이폰으로 안면 인식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청와대와 검찰과 경찰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작업이 검찰에서 진행 중입니다. 먼저 공태현 기자입니다. 어제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경찰이 확보해놨던 숨진 A 수사관의 유서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갔습니다. A 수사관의 휴대전화는 아이폰으로 잠금 상태였습니다. 압수수색 시점까지도 경찰은 잠금을 풀지 못했고 전화기 안에 있는 자료 등을 복원, 분석하는 작업이 진행되기 전이었습니다. 아이폰 자료 복원 작업을 시작한 검찰은 A 수사관이 최근까지 전화기를 바꾸지 않고 계속 썼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폰 기종의 출시일이 2017년 11월인 걸 고려하면 A 수사관이 숨지기 직전 주고받은 통화나 메시지 기록은 물론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 전후의 통신 자료를 찾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잠금을 풀려면 안면 인식이 필요하고 안면 인식이 통하지 않으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이라 자료 복원과 분석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안면 인식, 생체 인식, 여러 인증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 인증을 풀고 들어가기는 좀 불가능에 가깝다고. 아이폰에 저장된 자료가 A 수사관의 개인 컴퓨터나 휴대전화 제조사 서버에 자동 복사돼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도 A 수사관의 컴퓨터 등에 보존돼 있을지 모르는 데이터 확보 작업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이 아이폰을 검찰이 압수해가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날선 신경전을 벌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관들이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과 1시간 동안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불붙은 검경 갈등, 조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 서울 서초경찰서에 들이닥친 건 어제 오후 3시 반쯤. 검찰 측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경찰이 전날 확보한 숨진 A 수사관의 휴대전화가 압수 대상에 올라 있었습니다.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경찰이 확보한 증거를 검찰이 압수하는 상황에 반발해 압수수색 이유와 영장에 적힌 혐의 등을 확인해달라며 따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관계자들이 1시간 정도 팽팽히 대치하는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은 법원이 내준 영장을 제시한 검찰의 뜻대로 진행됐습니다. 경찰 측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서로 수사하는 입장에서 도를 넘었다거나 검찰이 감춰야 하는 내용이 전화기에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검찰 쪽에서도 하명 수사 의혹 규명을 위해 주요 증거를 보전한 조치라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양측의 신경전은 휴대전화 복원과 분석 과정까지 계속됐습니다. 경찰은 A 수사관 사망 사건 규명에 필요하다며 압수수색을 당한 당사자 자격으로 경찰관의 분석 과정 참여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휴대전화는 경찰이 아닌 A 수사관 유족 소유라는 논리로 반박한 겁니다. 결국 검찰이 경찰 참관을 허용하면서 검경 신경전은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지만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자료의 분석과 해석 과정에서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문입니다. 경찰이 어제 어쩔 수 없이 검찰의 휴대전화를 넘긴 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이 영장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청와대를 겨냥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박건영 기자입니다. 검찰은 백원우 팀 수사관이었던 A씨가 숨진 바로 다음 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숨진 A 수사관의 휴대전화와 유류품을 서초경찰서로부터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의 죄명칸에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넘어선 업무를 수행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까지 방해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검찰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소속 특감반원들이 법에서 정한 권한을 넘어 선출직 공무원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A 수사관 등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을 찾아간 이유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과 여론 수령, 민심 동향 파악 등을 담당해야 하는 민정비서관실이 경찰의 김기현 전 시장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A 수사관이 했던 일이 민정수석실 고유 업무였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검찰은 숨진 A 수사관의 활동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윗선으로 지목된 백원우 전 비서관 등을 조만간 소환해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숨진 A 수사관의 빈소에는 유족의 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 관계자들에 이어 오늘은 직속 상관이었던 백원우 전 대통령 민정비서관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우현기 기자가 눈물바다가 된 빈소 분위기 전해드립니다. 백원우 전 대통령 민정비서관이 수행원과 함께 취재진을 피해 숨진 A 수사관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유가족은 두 손으로 백 전 비서관을 붙잡고 오열하고 백 전 비서관은 착잡한 표정으로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15분 정도 머물다가 빈소를 떠난 백 전 비서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김기현 첩보보고서 작성 지시하셨습니까? 울산의 특감 여러분에서 김기현 시장 설명 챙기시겠습니다. 잠시 뒤 김조원 민정수석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비롯한 현직 청와대 인사들도 빈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백 전 비서관과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A 수사관은 올해 초 검찰로 복귀해 지난 8월부터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동부지검에서 근무했습니다. A 수사관이 유 전 부시장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수차례 연락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김 수석은 부인했습니다. 청와대가 고인에게 어떤 압박을 했다라는 것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는 A 수사관의 친정인 검찰 관계자들이 대거 빈소를 찾았습니다. 2시간 반 정도 빈소에 머문 윤석열 검찰총장은 울음을 터뜨리는 유가족들의 손을 잡고 안타깝다, 아끼던 직원이었다며 위로의 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압 수사를 한다는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 측 고위 인사나 청와대 고위 인사들이 빈소를 찾을 때마다 빈소는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자, 숨진 수사관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요? 고인은 말이 없지만 고인의 죽음을 두고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어제 동료 특감반원의 진술을 공개한 데 이어 오늘은 검찰에 공개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김윤정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검찰이 사실과 다른 의혹들을 흘리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12월 1일부터 피의 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수사관 유서에 없는 내용이 사실인 양 돌아다니고 관련 없는 여권 인사들이 의혹에 연루된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청와대는 검찰이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서초경찰서 압수수색을 통해 가져간 것에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의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관련해 전례 없는 굉장히 이례적 사안이라고 보도한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A 수사관이 검찰 조사 후 동료에게 한 발언까지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검찰의 강압, 별건 수사가 있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고인이 어떤 이유에서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들이 낱낱이 밝혀지고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검찰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별건 수사로 A 수사관을 압박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시간 반 동안 A 수사관 빈소를 지켰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주 예정됐던 외부 식사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청와대와 검찰은 조국 정국에 이어 또다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민주당도 검찰이 숨진 수사관을 강압 수사했다고 주장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철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A 수사관의 사망과 관련해 언급을 자제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공개적으로 검찰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이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특별감찰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의 오랜 악습인 별건 수사와 먼지털이식 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혹은 여타 인권 침해적인 수사가 존재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 감찰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한 불만도 나옵니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윤 총장을 직접 만나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해 항의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자유한국당과 공수처법 등을 두고 검은 뒷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연루된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를 미뤄주고 한국당은 공수처법의 처리를 막아주는 거래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막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도무지 설명될 수 없는 최근의 수사 진행이라는 이런 비판들을 성찰하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검찰을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총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려고 했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계획에 대해 황교안 대표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새로운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계파 간의 갈등이 재현될 조짐도 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내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자신의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저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의원님들의 의지와 의원님들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선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경우 의원총회를 통해 원내대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당 규정을 근거로 든 겁니다. 그런데 임기 연장을 염두에 둔 나 원내대표의 구상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오후 4시 긴급 최고위를 소집해 나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및 정책위 의장의 임기는 연장하지 않기로 이번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한국당 당규에 따르면 원내대표 선출 공고 권한은 당 대표에게 있어 황 대표가 새 원내대표를 뽑겠다고 결정하면 후임자를 뽑을 당내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경선에 나설 도전자들도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강석호 의원은 무너진 원내 협상력을 세우겠다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반대와 투쟁이 우리 야당의 특권일 수 있지만 야당의 진정한 무기는 기술적이고 전략적인 협상이어야 합니다. 내일 기자회견을 예고한 유기준 의원은 황 대표의 쇄신에 걸맞는 후보라고 자평했습니다. 황 대표님이 어제 당직을 상당히 큰 폭으로 이렇게 개편하지 않았습니까?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변화의 바람을 주겠다는 그런 것으로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경선전이 시작되면 비박계 강 의원과 친박계 유 의원 간에 계파 대리전 양상이 벌어질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첫 번째 주제 갈까요? 예, 고래 보복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현재 청와대의 선거 개입 논란의 최대 쟁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원들이 왜 울산에 갔느냐 이겁니다. 야권에서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데요.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조금 전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에 나와서 김기현 전 시장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배은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배려했는데 김기현 시장을 얼마든지 피의자로 불러서 망신주기 수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전화해놓고 소환조사도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오히려 김 전 시장을 배려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청와대 첩보 이전에 이미 다른 두 건의 첩보가 있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수사를 안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김기현 시장 수사가 검찰에서 모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는 건데요. 이를 두고 황운하 청장은 검찰이 과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무리하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주장했었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자신이 청와대에서 미션을 받은 게 아니라 정의의 신에게서 받은 미션, 즉 토착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신념을 갖고 울산에 갔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울산 지역에 만연해 있을 가능성이 높은 토착비리 척결을 중점 추진 과제로 삼겠다. 정의의 신이 저한테 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션은 제 가슴속에 품고 갔죠. 그 울산 지역은 그 자유한국당 쪽이 지금까지 계속 그 집권해온 계속 독식해왔거든요. 고인물이 썩는 곳이죠. 네, 토착 비리는 적발해야 되지만 경찰이 저렇게 특정 정당을 언급하는 건 좀 부적절해 보이기도 하고요. 어쨌건 황 청장은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검찰이 보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죠? 예, 일단 고래고기 사건이 뭔지 좀 알아야 할 텐데요. 2016년 울산 경찰이 밍크고래 불법 포획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억 원어치의 고래고기를 압수했는데 그걸 검찰이 되돌려준 사건입니다. 경찰이 이를 문제 삼자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겁니다. 황 청장은 다음 주 월요일 대전에서 북콘서트를 엽니다. 책 제목이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인데요. 친문 진영에선 이 책을 사고 좋은 후기를 많이 남기자 이런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황운하 청장을 띄우는 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하는 길이다 이런 생각에서입니다. 네, 또 정치적인 움직임까지 덧붙여졌는데 어쨌건 이 싸움의 기반은 검경 수사권 다툼, 즉 검찰의 기소권 독점 이야기를 또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오늘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면 정의용 안보실장이 했던 말인데 try me, 나하고 해볼 테야?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어디까지 가나 또 지켜보죠. 한국당에서는 이렇게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지금도 뭐 고래고기 그 사건 때문에 울산 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떳떳하다면은 국정조사에 나와서 사실관계 다 밝혀내면 되지 않습니까? 네, 다음 주제 가볼까요? 예, 기부의 쓰임새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지난 3월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청와대를 떠난 김의겸 전 대변인이 오늘 사실상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유용한 곳에 제가 쓰임새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한 게 또 사실입니다. 제가 고향이 군산인데 친구들을 보러 한 두세 차례 다녀온 것은 사실입니다. 흑석동집을 매각하고 차익은 기부하겠다고 밝혔잖아요. 이게 총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네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김 전 대변인은 별개 일이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의겸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에서 흑석동이 제외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해명 자료까지 만들어서 배포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김현미 장관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저를 얼마나 원망할까. 자신의 이름이 정부 정책을 공격하는데 이용되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었다는 얘기인데요. 야권에서는 김 전 대변인의 뻔뻔함이 민주당의 공천감이다. 이렇게 조롱 섞인 반응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 해도 사실 기부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김의겸 전 대변인은 지난 3월에 사임하면서 기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시세 차익을 보면 크게 쏘겠다. 물론 농담이라는 말을 덧붙였지만
결과적으로 그 약속을 지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우리는 비슷한 약속을 들은 적이 있었죠. 제 처와 자식 명의로 되어 있는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하여 이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부라는 참 좋은 사회적 선행이 왜 공허하게 들릴까요? 오늘의 한마디는 통 큰 기부의 씁쓸함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든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억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중이던 건물에서 벽돌이 떨어져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건물 위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건물 안에서 나오던 다른 남성의 머리 위로 무언가 떨어집니다. 남성은 그대로 길바닥에 쓰러지고 인도에 있던 남성이 황급히 달려와 머리를 감싸줍니다. 남성의 머리 위로 떨어진 건 10cm 크기의 벽돌 조각이었습니다. 사고 나기 전에 문제서 뭐 탁탁 소리나게 보상을 하고 갔다가 다른 데 넘어가고 피가 질질 나고 있더라고요. 벽돌에 맞은 6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건물 1층에 세입자였습니다. 당시 건물 3층에서는 낡은 창틀을 바꾸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은 바로 인도와 붙어 있는데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낙하물 방지망 등 안전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낙하물 사고를 막기 위해 작업자 한 명을 인도에 배치했지만 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이 사람이 통제를 제대로 못한 거죠. 3층을 쳐다보다 보니까. 이번 공사는 낙하물 위험이 있었지만 기둥 등 구조를 크게 바꾸지 않아 허가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인허가 대상이 되면은 그런 걸 하는데 이제 그 대상은 그런지 아니고요. 경찰은 공사 관계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집 안으로 담배꽁초와 돌이 날아드는 괴롭힘을 당한 억울한 가족도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에게 담배 피우지 말라고 훈계 한 번 한 것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고등학생 4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곧이어 2층 집 창문을 향해 담배꽁초를 수차례 던집니다. 이 학생들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했던 남성의 집에 보복을 하는 겁니다. 집안 거실로 담배꽁초가 들어오는가 하면 집에 돌이 날아들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일도 잦았습니다. 방충망에 불이라도 붙었으면 너무 끔찍한 거예요. 혹시나 또 우리 애기들한테 보복당할까봐 또 너무 불안해가지고 밖에도 못 나가겠고. 괴롭힘이 며칠간 지속되자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학생과 부모들의 사과는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뭘 잘못을 했냐, 증거가 있냐, 잘못도 없는 애를 왜 잡아왔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찰은 학생들을 주거 침입과 재물 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기소 유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훈계를 했던 남성은 아내가 불안감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경유에 값이 싼 등유를 섞은 가짜 석유를 팔거나 연료로 쓴 사람들이 적발됐습니다. 환경에도 안 좋고 폭발할 위험도 높다고 하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공사장 작업자들이 건축 장비에 기름을 넣습니다. 줄기 꺼냈고 저 노란 거에다 넣으려고 합니다. 현장을 덮친 단속 반원들이 탱크로리 기름에 씨약을 넣자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등유가 섞인 가짜 경유로 드러난 겁니다. 서울시와 한국석유관리원은 올해 1월부터 잠복 단속을 벌여 가짜 석유 판매업자들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경유에 많게는 75%까지 등유를 섞었습니다. 등유가 경유보다 30% 이상 저렴한 점을 노려 차익을 챙긴 겁니다. 등유를 직접 사서 트럭 연료로 쓴 건축업자도 있습니다. 1년 2개월 동안 셀프 주유소에서 등유 5만 8천 리터를 사들여 덤프트럭 2대에 주유해온 겁니다. 건축업자는 등유 주유 전용차까지 마련했습니다. 냉장차로 보이지만 내부에 3,000리터 탱크와 주유기를 설치해
주유소에서 사온 등유를 저장해뒀습니다. 구입해가지고 직접 만드신 거예요? 동물상에서 총 요새 많이 팔더라고요. 주유기. 이건 내가 산 거지. 가짜 석유를 만들거나 판매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쓰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엔진 내부에서 불안전 요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배기오염도 많이 발생하고 자동차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업자 10명을 검찰로 넘기고 관할 구청에 통보해 사업장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경기도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가 동갑내기를 성폭력했다는 의혹에 파장이 끊이질 않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의 어머니는 지금 위로를 받아도 부족한 마음이겠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학부모 모임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동갑내기 성폭력 의혹 사건이 일어난 국공립 어린이집. 어제 저녁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비상소집 회의가 열렸습니다. 학부모 사이에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오간다는 소문에 피해 아동 어머니도 회의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강단에 올라 다른 학부모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분란을 일으켰다며 불만을 토로했기 때문입니다. 비웃고 나왔던 방송자료 틀고 있고 왜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라고 하니까 위축돼서 거기서 무릎 꿇고 이제 사과하고. 실제로 피해 아동 어머니가 엎드려 사과를 했고 사건 관련 영상을 틀자 몇몇 학부모들이 비웃었다는 목격담들이 올라오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모임에 참석했다는 한 학부모는 가해자를 옹호한 일부 학부모들을 강하게 질타하며 몇 명을 제외하곤 모든 부모가 피해자 가족 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에선 피해자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사과까지 강요한 일부 학부모들에 대해 비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성폭력 의혹 사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고 피해 아동 부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육군 장병 13명이 모여 제작한 2020년 육군 몸짱 달력입니다. 그런데 이 달력 지난달 20일부터 판매 예약을 받았다가 하루 만에 중단됐는데요. 육군 사관생도 정복을 착용한 게 문제가 됐는데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따져봤습니다. 먼저 군인의 촬영 복장과 관련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복을 착용하면 버스나 지하철에서 착석하지 않을 만큼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는데요. 육군 관계자는 정복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입는 정제된 복장이기 때문에 내부 논의를 거쳐 달력 촬영에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출시될 달력에는 훈련이나 평상시에 입는 전투복을 입고 찍은 사진으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육군보다 앞서서 몸짱 달력을 제작한 소방과 경찰은 어떨까요? 복장, 장비 등을 따로 제재하진 않고 있습니다. 진압 헬멧 같은 거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저희는 그런 복장을 저희가 실제로 활용하는 복장을 위주로 촬영을 했었어요.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다양한 부서 소속의 경찰의 모습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수익금 전액은 아동학대 피해자들에게 전달됩니다. 몸짱 달력 촬영의 원조, 소방관은 어떨까요? 현재까지 5년 동안 제작을 해서 5억 넘게 모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125명의 저소득층 화상 환자에게 전액 기부했고요. 올해도 벌써 8,000부 넘는 달력을 판매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육군 달력, 언제 볼 수 있는 걸까요? 잠도 쪼개가면서 많이 훈련을 했고 그냥 훈련 나가 있는 장소에서도 그냥 맨몸으로 운동도 많이 했고 사실 어렵게 준비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전우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마음 하나로 만든 달력. 이 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수정을 거치느라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달력은 오는 9일부터 문제없이 판매될 예정입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제시한 협상 시한인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방금 전
필요하다면 북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센 발언인데요. 국제부 정한희 기자 연결합니다. 정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을 언급했다는 거죠?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강경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합의에 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 런던에 머물고 있는데요. 런던 주재 미국 대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으며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강한 군대를 갖고 있다며 무력을 안 쓰길 바라지만 사용해야 한다면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김 위원장이 계속해서 로켓을 쏘기 때문에 로켓맨이라고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언급하며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내야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한국과 협상 중인데 좀 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작년 이맘때 저작권 문제 때문에 거리에서 캐롤이 사라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올해는 다시 연말 거리를 들뜨게 하는 캐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무료 캐롤 음원이 배포된 덕분인데요. 기분 좋은 소식 이현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세군 자선냄비 앞에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상점마다 갖가지 트리 장식을 꾸며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명동거리 곳곳에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크리스마스 캐롤은 듣기가 어려워서 허전한 기분입니다. 거리 지나갈 때마다 연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되게 확실하게 느껴졌는데 요새는 그런 느낌이 하나도 안 들고 연말인가? 트리 점등과 캐럴 합창으로 마냥 들떴던 과거 크리스마스 시즌 풍경. 하지만 2008년부터 저작권 문제로 분위기가 식었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이어 지난해부터는 50제곱미터 이상 카페 등도 저작권료를 내게 되면서 캐럴이 자취를 감춘 겁니다. 하지만 올해는 보다 많은 캐럴이 울려 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무료로 사용 가능한 캐럴 음원 14곡을 배포했기 때문입니다. 좋죠. 크리스마스 그래도 12월은 연말 분위기가 좀 나야 되는데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곡을 편곡해 새로 제작했기 때문에 공유 저작물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시원한 탄산음료나 맥주, 이 각각의 색깔 페트병에 담긴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이런 색깔 페트병이 조만간 사라집니다. 재활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라는데 업계엔 숙제가 됐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마트 판매대에 초록색, 흰색, 갈색까지 형형색색의 페트병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안으로 색깔이 있는 음료수 페트병들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활용이 어려운 용기 사용을 중단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데 이를 어기면 환경 개선 부담금을 최대 30% 초과 부담합니다. 1984년 선보였던 이 탄산음료의 초록색 페트병도 조만간 이렇게 색이 없는 페트병으로 전면 교체됩니다. 음료업계는 유색 페트병 교체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무색 페트병을 쓰면 맛이 손상될까 봐 고민입니다. 자외선 차단과 식상선을 좀 차단하는 어떤 그런 안전에 대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좀 있어요. 주류업계에선 제품 변질 우려가 없는 소주부터 무색 페트병으로 교체했습니다. 시장 반응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산뜻하고 깨끗해 보이고 투명한 게 더 낫습니다. 하지만 제품 변질을 막기 위해 3중 구조로 제작된 갈색 맥주 페트병은 아직 대체제가 없습니다. 와인, 위스키 등 수입 주류 업계도 불만이 큽니다. 변질과 위조를 막기 위해 특정 색상 병과 이중캡, 특수 라벨을 사용하고 있는데 국내 규격을 맞추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불똥은 화장품 업계에도 튀었습니다. 유색 병이나 거울이 있는 페트 등 대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용기 디자인을 바꾸면 제품의 정체성을 잃을 수 있어 고민입니다. 정부는 2년의 계도 기간을 뒀지만 업계에서는 기간이 짧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인천에 가면 일제강점기 전범기업 미쓰비시가 만든 조선인 노동자 합숙소가 이렇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일제에 수탈당한 아픔이 서린 건물인데 이곳을 보존할지 철거할지 논란입니다. 김진희 간다 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저는 인천 부평구의 도심 한가운데에 나와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굉장히 오래전에 지은 것으로 보이는 낡은 집들이 모여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들을 철거하는 문제를 두고 수년째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다른 사연을 지녔다는 이 집들의 정체는 무엇인지, 갈등을 해결한 방법은 없는 건지 제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인천 부평의 주택가 한복판. 비좁은 골목 사이에 낡고 허름한 주택이 줄지어 있습니다. 부서진 외벽, 지붕이 내려앉은 집들은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입니다. 일본 놈들이 미쓰비시 들어가면서 바로 거기를 지을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일제강점기 항만과 철도를 갖춘 인천은 군수공장 부지로 최적이었습니다. 1942년 대표적인 전범기업 미쓰비시 제강의 인천 제작소가 부평에 들어섰습니다.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군의 군수품을 제작하는 공장. 전국에서 모인 조선인 노동자들이 이곳에 살았습니다. 지금 도심 속 폐허가 바로 이때 지어진 조선인 노동자 합숙소입니다.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 목재로 만든 일본식 천장 구조물이 눈에 띕니다. 지금 특이한 건 천장이 뻥 뚫려 있는데요. 저 집부터 저기까지 한 10채 정도 천장이 통으로 이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붕 하나를 두고 10개의 집이 줄지어 있어 줄사택이라고 불립니다. 나무에 흙으로만 채워져 있는데 흙 안에도 지푸라기가 좀 섞여 있습니다. 해방 이후 일반 주민들이 거주하며 내부 구조가 조금씩 변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줄사택 일부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물건이 발견됐습니다. 공사하는 중에 일부 나왔는 거죠. 철모랑 그리고 창고 쪽에 올라가서는 이제 엽서죠. 빛바랜 엽서에는 서툰 일본어로 요즘 비가 많이 내리고 있다는 안부를 전하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1950년대에 줄사택에 살았던 주민이 옛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이게 유일하게 그나마 많이 나왔던 화장실이에요. 무려 10가구의 사람들이 함께 사용한 하나뿐인 공동 화장실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요. 화장실을 먼저 찾아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제출소를 기다리는 거죠. 아픈 역사가 남은 이곳에 일본 관광객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その辺のやっぱり知識がないとこういうところで頑張ってたんだなっていうのは感想ですね。純粋に歴史的な建物として一部分でも保存されればいいのかなと思います。 당초 23개 동이 있었지만 대부분 철거됐고 그 자리에 행정복지센터 청사와 주민 공동이용시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남은 6개 동 중 4개 동은 내년에 공영주차장이 됩니다. 2개 동은 현재 남아있었는데 이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건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예요. 남은 2개 동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는 상황. 주민들 일부는 줄사택이 보기 흉하다며 철거하자는 입장입니다. 주변 집값도 올라가지도 않고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보존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본 것이라도 현장성을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아무런 흔적이 없으면 이후에 이것이 어떤 장소였는지 전혀 후대들의 역사의 교훈도 얻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아예 없애버리는 게 좋을지 아니면 남겨놓는 게 좋을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려 70여 년 전에 지어진 일제강점기 상처가 아직까지 대도시 한가운데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진희 간다의 김진 기자입니다. 강제징용된 조선인들의 노동을 착취했던 일본 군함 모양의 석탄 채굴섬 군함도
4년 전에 제대로 역사적 사실을 알리는 조건으로 이곳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했지만 일본은 입을 싹 씻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나갈 거야. 여기 있는 조선 사람들 나가야지. 1940년대 일본이 사탄을 캐기 위해 조선인을 강제 증용했던 지옥의 섬 군함도. 지난 2015년 일본은 군함도를 포함한 근대 산업시설 23곳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아픈 역사가 서린 동시설의 세계유산 등재는 세계유산 제도의 기본 정신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한국 등의 반발이 크자 강제 노역 사실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일본은 세계유산위원회에 이행보고서를 처음 제출했는데 강제라는 단어 대신 지원이라는 용어를 써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일본은 올해 보고서에서도 강제 노역이란 표현을 뺐습니다. 희생자 정보센터도 군함도가 있던 나가사키현이 아닌 도쿄에 짓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세계유산위원회가 약속을 이행하라고 권고했음에도 일본 정부가 이행하고 있지 않은 데 대해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일본은 최근 지소미아 연장 합의 결과 발표에서도 합의 내용이 없는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이후 한국 정부에 사과를 해놓고 대외적으로는 사과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습니다. 일본의 상습적인 거짓말이 한일 관계 복원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러시아와 중국, 대륙의 스케일이 다릅니다. 러시아 시베리아부터 중국까지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관이 개통됐는데 그 길이가 무려 3,000km에 달합니다. 미국에 맞선 양국의 에너지 동맹, 베이징에서 권호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러시아 동시베리아 지역을 관통하는 거대한 가스관. 시베리아의 힘이라고 불리는 천연가스 공급관입니다. 이 가스관은 어제부터 중국의 러시아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통된 구간은 3,000km로 중국 북부까지 연결됐습니다. 양국은 8,000km까지 가스관을 늘려 상하이 등에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TV 화상 연결을 통해 개통식을 함께 참관했습니다. 尊敬的习近平主席，我们已准备好接收俄气，请您下达指令。接气。 러시아는 앞으로 30년간 380억 세제곱미터의 천연가스를 매년 공급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그 대가로 우리 돈 470조 원을 러시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통과 관련해 양국이 미국의 에너지 패권에 맞서 에너지 동맹을 구축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합동훈련 등을 통해 군사 분야에서도 밀착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올해 수교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양국 관계를 신시대 전략협력 동방관계로 규정한 중러는 미국 견제를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겨울의 시작부터 추위와 눈 소식이 비상입니다. 우선 오늘 밤사이 중부 지역에는 눈 대비가 필요합니다. 눈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데요. 밤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 지역에는 최고 5cm의 꽤 많은 눈이 더 오겠고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1cm 안팎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추위까지 겹쳐서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밤사이 각 기관에서는 제설 작업에 힘써주시고 내일 오전에 일정 있으시다면 평소보다는 일찍 나서는 게 좋겠습니다. 눈길은 제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차량 거리를 충분히 두시고요. 커브길에는 절대 기어 변속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브레이크는 나눠서 밟는 게 좋으니까요. 눈길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위는 주 후반에 절정에 달합니다. 금요일에는 서울 기준으로 영하 8도까지 내려가는 등 한겨울 수준의 강한 추위가 찾아오고요. 토요일에는 중부 곳곳에 또 한 차례 눈과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청와대 전직 감찰반원의 죽음 앞에서 청와대와 검찰, 경찰이 서로를 겨누는 사생 결단식 싸움에 돌입했습니다. 최고 권력기관들의 뒤엉킨 싸움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권력보다 진실 앞에 겸손하길 바랍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